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지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변화하는 수출 환경에 따른 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무역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통관의 이해, 미국 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나 무역계약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인코텀즈라는 용어나 FOB, CIF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용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웍스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운송까지 수입 통관까지 마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건인데요. FOB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계약 물품을 지정된 운송 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수입자는 해상 운송비, 보험료, 수입항 양화비, 수입 통관비, 수입 내륙 운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도 많이 이용하는 조건인데 수입하시는 분들은 CIF 조건 쓰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FOB 조건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통상포럼의 주제인 그 언택트 시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이 DDP 조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을 또 쇼피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수출 통관 해보셨으면 DDP 조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장소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랑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X웍스 조건이 수출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그 DDP 조건은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입항까지 수입 그 상대국에서 통관하는 비용 그리고 내륙 운송비까지 전체를 다 부담하는 조건인데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면 그 DDP 조건으로 수입자의 그러니까 물건의 구매자의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운송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그 미국 통관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그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그 아마존 전자상거래의 수출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통의 기존 거래라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존재를 하고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배송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송하기 전에 반드시 그 수입자도 있어야 되고 계약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는데 아마존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입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마존은 조금 더 특이한 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로 그 아마존 FBA 창고를 통해서 물건을 배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존 물류창고에 물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미국 세관에 도착을 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아마존 FBA 창고에 미국 물품화가 돼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배송해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켜야 되는데 수입자는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 아마존에서 수입자를 대행해 주느냐 하면 아마존에서는 수입자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소제목을 수입자의 위험 부담 회피에 따른 DDP, LDP 무역 거래 확대라고 정해봤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거래 조건은 인코텀즈로 아까 말씀드린 CIF, FOB, DDP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LDP 무역 거래 확대라고 적어놨는데 이 LDP 무역 조건이 뭐냐 하면 LDP는 인코텀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경영 거래 조건은 아니지만 인코텀즈의 DDP와 매우 흡사한 유형의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LDP는 랜디드 듀티 페이드를 뜻하면서 미국 세관에서는 LDP 거래 조건을 CIF 거래 조건에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바이어들이 LDP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수출자가 세관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와 제품 배송까지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DDP 조건과 LDP 조건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어들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업체 또는 해외 수출 기업에게 거래 조건으로 DDP 또는 LDP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FBA 거래 조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미국 내 상거래 변화로 무역적 거래 조건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는 아마존하고 이베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재고 없이 상품만 온라인 판매처에 등록하고 주문을 받으면 해외 생산업체가 바이어에게 직접 상품을 포장하여 발송하는 드롭시핑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배송 부담을 해외 생산기업에게 전가하는 미국 바이어들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 보유가 필요 없으니까 유통창고도 필요 없고 온라인 소규모 거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FOB보다 DDP나 뭐 LDP 그 조건 계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LDP 거래 조건은 그 앞서 DDP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입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수출자에게는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조건이지만 미국 내 기업들로는 세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LDP 조건으로 배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규모의 수입 시장으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량이 증가하고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물건을 판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미국의 그 수입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그 상표, 원산지, 수입 신고 등 다양한 통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과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수입 규제들을 바이어들은 그 계산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복잡한 통관 문제를 피하기 위해 DDP나 LDP 거래 조건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같이 그 DDP 조건이나 LDP 조건으로 배송을 해야 될 때는 만약에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해외에 현지 지사를 두거나 이제 뭐 다시 그 미국에 그 세관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해외 수출자가 미국에 해외 법인이 없을 때 그 수입 통관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수입 신고자라는 것을 세관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서 통관 고유 번호인 커스텀스 어사인 넘버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이제 세관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보험을 통상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수입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관세를 내고 수입 통관을 했는데 만약에 관세를 조금 더 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배송될 때 결국에는 콘사이니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콘사이니를 지정할 때 미국 국세청 등록 납세자 번호 EIN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EIN을 발급을 받은 그 납세자 번호를 이제 수입자에게 받아가지고 통관 시 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 수입 통관에 관한 제반 그뭐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수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EIN 넘버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기업이 미국의 뭐 관세사를 통해서 그 수입자로 등록을 해서 본드 가입해서 통관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EIN 제공 못 받으면 어떻게 통관을 해야 되냐? 아마존 같은 데 물건은 보내야 되는데 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보통 저희는 IOR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IOR이 그 수입자입니다. 임포터 오브 레코더. 미국에서 이제 수입자를 IOR이라고 하는데 IOR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유통 물류회사를 찾게 되고 안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오로지 통관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현재 있는 회계사무소 이제 사무실 잠깐 빌려가지고 등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물류 업체들도 보통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저가 경쟁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미국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물품의 수입 서류를 문서화하고 또 정확한 거래 금액으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IOR 서비스 저가 경쟁이 난무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고관세 지재권, 원산지, 식품 안전 등 통관 단계에서 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LDP 조건을 쓰고 그 법규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꺼리는 바이어들이 이제 그런 바이어들 대상으로 LDP 그 DDP 조건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수입 신고 및 운송 전체를 수출자가 패키지로 이제 운송업체에 의뢰를 하고 이제 사실 수출자는 미국에서 얼마에 통관되는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저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운송회사들이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저가 서비스 제공, 뭐 손실 보전 목적의 저가 신고가 관행이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게 관세 탈루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당국에서 그 2018년 8월 달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향후 그 통관 행정 강화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반덤핑, 상계 탈루, 우회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통관 심사 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항공화물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그 사전에 선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동안에 이루어진 불법 관행에 대해서 미국 세관이 일괄적인 단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렇게 DDP 조건이나 LDP 조건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그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단속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LDP 거래가 그 미국의 무역 질서랑 재정 수입, 뭐 수입 신고의 정확성을 크게 해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가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물류회사는 소명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현지 범인이 뭐 조사에 들어오면 폐업을 하기도 하고 결국 수출자가 그 LDP 거래 금액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거나 뭐 심하면은 해외 수출자가 우범업체로 지정돼서 세간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래기업, 물류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만약에 그 미국 수입자가 LDP 조건이나 DDP 조건을 얘기를 한다면 계약 관계 시 그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일회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미국은 그 유통 단계에서의 단속도 있기 때문에 그 일회 미국 수출이 영원히 일회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수입 통관 행정제도는 그 식약청 소비자 안전보호위원회, 농림부 등의 연방기관이 그 미국 세관의 통관 절차와 별도로 독자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취급 물품에 대한 심사, 검사,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입 요건에 맞춘 검사 완료 시 수입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 구조인데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 사료 등을 관할하고 농림부는 농축수산물,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저희가 표시하는 그런 모든 제품들이 농림부 소관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자동차 부품, FCC는
핸드폰, 블루투스, 무선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취급하고 수산야생동물청은 어패류, 야생동물, 식물 및 그 가공품으로 여기에는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지갑이라든가 도마뱀으로 만드는 가방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안전보호위원회는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터 등 소비자 안전용품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미국 수출 시 필요한 산업별 인증 제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C라고 그 미국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그 전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인증은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미국에서 이제 유통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은 강제사항입니다.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서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쳐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 제품에 대해서 FCC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인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CC와 거의 같이 따라가는 인증인데 UL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UL 인증은 가전기기, 냉동 공조기기, 산업용 제어기를 포함해 19,000여 개의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인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은 소방기기, 오디오, 비디오,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이 있는데 이 인증은 그 미국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강제 이행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제재 사항은 없는데 그 아마존 그 홍보라든가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미국은 굉장히 정부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UL 마크가 없으면 미국에서 그 정부 조달 시 입찰의 제한을 받거나 이 획득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 인증이 붙어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한다면 필수적인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인증 제도인 FDA 인증입니다. 그 FDA는 의약품 및 살충 제국이라는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다.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의료기구, 가정용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 시험, 승인 등의 업무를 맡아본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그 미국의 인증제도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겠지만 인증제도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 전자상거래 입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 직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200불 자가사용분은 관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게 800불입니다. 그래서 800불 미만의 제품들은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자가사용분이든 회사용품이든 그냥 면세로 다 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고 이제 아마존에다 올려놓으면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인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안 해서 인증이 취소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증은 없는데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내가 물건을 보낼 때 만약에 그 800불 이하로 보내면 이제 세관 검사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서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아마존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게 화장품이라든가 특수한 용품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카테고리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조자면은 자기가 인증받았으면 인증을 제출해서 카테고리 승인을 받지만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만 증빙을 하면 이제 아마존 카테고리에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카테고리에 물건을 리스팅을 하면 이제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까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마존 FBA 창고를 보내기 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인증이 없다. 그럴 경우에 800불 미만으로 인증을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일단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아마존 인증과 카테고리 인증과 미국 수입 통관 시 인증은 별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이제 그 800불이라고 하면 개인이 한 번에 구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그 아마존 창고에 판매를 하기 위한 물건을 갖다 놓을 때는 보통 뭐 100불짜리 물건을 보낸다고 하면 8개밖에 안 되고 10불짜리는 8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 보내는 물건이 일단 800불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R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수출자로 수입자로 등록을 하거나 이제 뭔가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800불이 안 되게 언더밸류를 쳐가지고 보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론은 미국에서는 일단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규모가 그 적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적발을 안 할 뿐이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게 만약에 모니터링이 됐을 때 소송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은 미국 통관 시 FDA 적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적발 사례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발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2020년 1월에는 36개 업체가 미국 통관 시에 수입 통관에 적발이 돼서 통관이 보류가 됐는데 주요 품목들은 칼라렌즈, 마사지기,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가 36개 업체인데 이 중국보다는 한 10분의 1 규모고요. 인도보다도 낮은 규모지만 중국, 인도 다음으로 한국에서 나가는 물품들이 FDA에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 일본보다도 심할 때는 2배 많은 숫자가 적발이 되고 뭐 유럽, 프랑스랑 뭐 영국, 이탈리아 같은 독일 이런 데서 미국의 수입 통관되다 적발된 실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업체가 매월 적발이 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2월에는 16개 업체로 줄었는데 이때는 갑자기 팬데믹이 늘어나서 항공 그 운송이라든가 해상 운송이 모두 막혔을 때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46개, 68개, 37개 업체로 계속 꾸준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산 소독제나 마스크,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용품 관련된 용품들이 2020년 5월 이후로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업체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 적발되는 업체를 보면 그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가게 많은 곳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기업들도 그 FDA에 적발이 돼가지고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스크 제조업체나 건강기기, 마사지기, 인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도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FDA가 그 수입 통관만 그 통관이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FDA의 위반 사항을 전문적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고발 고소를 하는 업체도 있고 미국에서 시중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LDP 저가 신고 문제와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물건을 수입하다가 이제 어떤 업체가 물건을 수입하다가 그 식약청의 위반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는 그냥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아니면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한국에는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FDA에서 그 처벌을 받은 사례인데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 7월 24일 한국의 이모 씨는 그 10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씨는 미국에 10년 동안
어떠한 물건도 팔거나 수입을 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 이제 박모 씨도 그 FDA 규정 위반으로 10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영구 제재도 있고 뭐 몇 개월의 간단한 제재도 있고 몇 년의 제재도 있고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관리를 해가지고 아예 수입 통관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매년 꾸준히 그 적발 사례들을 그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업체에 따라서는 FDA의 물건을 몰래 보냈다가 걸려서 그럼 나 미국에 안 팔면 되지. 그냥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으로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나라에서도 FDA 기준들을 참고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되면 이제 다른 나라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저가 신고 그 아마존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그 물건을 수출을 하고자 하시면 저가 신고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증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 번을 팔더라도 한 번 팔고 말 게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증에 관해서는 반드시 구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증에 관해서는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지원은 뭐 최대한 70%까지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정부기관들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인증 문제는 반드시 구비를 한 다음에 전자상거래 그 입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인천 통상포럼에 그 의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